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송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문법 능력 진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할 발표의 내용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what to diagnose.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능력 중에서도 수많은 문법 능력 중에서도 무엇을 진단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양점과 강점으로서 무엇을 진단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진단하기로 정의한 그 능력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으로 진단이 된 문법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 순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 to diagnose, 그러니까 무엇을 진단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우리 영어 교과서, 흔한 영어 교과서가 왼쪽 그림인데요. 그런 책에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중심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랭귀지 포커스해서 문법 사항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즉 특정 대상이 있고 특정 교과서나 뭐 교재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 한정하여 학생들의 문법 능력을 진단하고 그래서 각 학생 개개인이 너는 이러한 능력은 갖추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아직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정해져 있고 특정 영어 학습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일반 문법책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그런 어떤 문법의 영역들이 있어요. 뭐 문장의 기초, 시제, 조동사 아주 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0문제고 200문제고 우리가 뭐가 무한정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한 번에 한 세트의 시험 문제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다 포함을 시켜서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일부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무엇을 선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플, 토익, 뭐 탭스 이러한 이제 프로피션시 테스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험에는 문법 영역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법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하기 위한 기저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능력을, 언어를 말한다고 했을 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문법 자체를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피션시 테스트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오늘 발표의 주제인 진단평가는 상위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능력, 하위 스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너의 장점은 이것이고 너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이것 무엇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 영역을 따로 독립을 해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what to diagnose, 즉 문법 그 수많은 능력 중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지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진단평가들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로 제가 가져온 것은요. 다이얼랭이라는 진단평가예요. 다이얼랭은 유럽연합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자들이 유럽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14개의 언어, 영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 14개의 언어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개발했어요. 뭐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이렇게 5개 영역의 시험을 개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영어 문법 영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어 문법 영역에 영어 문법 시험의 진단평가에 어떠한 영역, 소영역들이 어떠한 세부 능력들이 평가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에 명사 영역이 있죠. 영역이 8개의 소영역에 대해서 문법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런 어떤 품사의 이름으로 영역을 나눴고요. 명사라는 것은 보면은 단복수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관사, an elephant 같은 부정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 영역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highest, little 이런 비교급이나 최상급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명사라는 항목에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이런 것을 다룬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익히 익숙한 내용인데 관계 대명사를 우리는 주로 분리해서 다 이렇게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는데 반해서 지금 다이얼랭의 문법 진단 평가에서는 이 관계 대명사를 대명사의 한 일부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부분을 많은 요소들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니 부정문이니 뭐 현재 완료니 조동사니 이런 걸 다 따로 항목들을 많이 구별되어 있는 그런 문법책들에 익숙한데 여기 다이얼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동사에 쓰임, 동사의 어떤 다양한 형태로 보아서 동사라는 영역 항목 안에 그 세부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라고 해서 숫자 표현이죠. hundred, dozens of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scellaneous word grammar는 이제 제가 우리말로 옮기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 단어 문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치사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on hearing the news, he blah blah.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가 만드는 구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특이했던 게 so나 such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장들에서 so나 such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parts of speech 해서 이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품사라고 하는데 이 위에서 말한 것들이 전부 품사잖아요. 그래서 품사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어색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봤더니 어순이에요, 주로. 그래서 의문문, 특히 부가 의문문 같은 거, aren't they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 what my name was, 그 다음에 이제 빈도 부사가 있을 경우에 문장의 어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 것들을 지금 이 하나의 part of speech라는 파트로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었는데요. punctuation, 소유격의 형태, 올바른 형태를 알고 있는가도 문법 진단평가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킨스 S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문법책에서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글이 요즘에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 경향이죠. 근데 여기 다이얼랭에서는 이렇게 8개의 항목의 그 엄연히 하나의 항목으로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8개의 항목이 어떤 몇 개의 문항식이 포함이 되느냐? 되게 한 세트의 문법 평가에 30개의 문항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빈도수 나오는 문항 수를 봤을 때는 이제 동사가 워낙 포함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3에서 7문항, 그다음에 4에서 5문항 이제 그 전치사의 사용 같은 것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순에 관한 것들이 꽤나 중요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진단평가로 CUK 진단평가라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평가 개발자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거는 CUK라는 게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오는 학교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배경이 영어 학습 배경이 워낙 다양하고요.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도 수준의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기초적으로 너가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고 이것은 알고 있으니 어느 수준의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를 개발했고요. 그중에 이제 문법 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12개의 영역을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해서 지금 12개의 항목이에요. 부정문과 의문문. 여기선 부정문, 부정명령문, 의문문. 그다음에 동사의 시제와 일치, 과거, 미래, 3인칭 단수형.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사와 동명사를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 그다음에 이제 명사, 여기서의 명사 항목은 아까 다이얼랭의 명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동사의 종류도 자동사, 타동사, 연결동사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문, 등위절을 만들 때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사용할 것인가, 접속부사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쓰는 데서의 차이점,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분사와 태,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수동태,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다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관계대명사절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서 다뤘고요. 부사절, 명사절, 그 다음에 수량사, 정관사, 이렇게 12개의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 항목을 정할 때는 이제 문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였고요. 그 주된 원칙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많이 틀리기 쉬운 영역, 그리고 플러스 영장문 과목을 앞으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영장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때 많이 쓰이는 문법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개의 항목이 나왔고요. 각 항목에 3문항씩, 즉 36개의 문항을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렀던 그러한 것인데요. 이렇게 12개의 영역을 diagnose, 할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개발이 된 영어 문법 진단평가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영어 문법 진단평가의 그 평가 영역을 이게 비교해 봤는데요.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랭과 CUK 진단평가에서 공통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명사의 쓰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와 그 다음에 주어와의 일치, 그 다음에 수동태, 현재 완료, 부정문의 어순, 수사의 사용, 의문문의 어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이얼랭에서만 사용이 된 것들은 형용사, 부사, 인칭, 소유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so와 such라는 단어들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던 것이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어순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CUK에서는 지금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뿐이고요. punctuation 이런 거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CUK 진단평가에서는 부정사와 동명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 등위절, 명사절, 부사절, 정관사, 이런 것이 CUK 진단평가에서 다뤄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그냥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진단평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보느냐, 그리고 이 결과의 쓰임이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더 맞는 그 상황과 대상에 맞는 그러한 진단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문법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어떤 사례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xample로는요, 뭐를 가져왔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발표를 위해서 조금은 서치를 해보다가, 일본에서 개발을 한 문법 진단평가의 그 사례를 보았어요. 이 시험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험을 주목한 이유는 focusing on NP internal structure라고 해서 이제 앞서 보았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문법 영역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보실게요. NP 스트럭처에 초점을 두고 그 문법 영역을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P 스트럭처의 그룹 1은 pre-modifi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my green sweater, the boy's name, which beautiful lady, 이렇게 앞쪽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구문이 그룹 1이고요. 그룹 2는 NP가 있고 뒤에 prepositional phrase가 옵니다. A surprise party for my brother. 예, 이런 그룹이 2. 그룹 3는 participle이나 to infinitive phrase가 뒤쪽에서 앞쪽을 수식합니다. A couple having a dinner time, chances to go to parties. 그룹 4는 관계대명사절이고요. 이렇게 이 문법 진단평가에서 이렇게 그 NP 스트럭처에만 초점을 둔 이유를 이 저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일본어가 프리모디파이어만 존재하는 언어예요. 우리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리모디파이어만 익숙하고 포스트 모디파이어가 있는 NP 스트럭처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의 독해와 영어 독해와 쓰기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을 진단을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나의 이 연구의 레셔널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러한 레셔널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고 해서 가져온 예입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 영역을 진단할 영역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Discrete Point Decontextualized Test Item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문법 문항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문법 능력을 평가할 때는 굳이 컨텍스트 안에서, 그 다음에 뭐 하나의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인테그레이티드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문법을 하나의 낮은 단계의 능력으로 본다면, 상위 단계의 능력을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아래 단계의 능력으로 본다면 가급적은 단순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She gave me her congratulations. 이건 실제 문항이에요. 그래서 뽑아왔는데요. 그냥 뭐 컨텍스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여기에만 봐도 congratulations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네 군데를 밑줄을 그어놓고 그 중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골라라. 디스크릿 포인트라는 것은 한 번에 한 문항의 하나의 요소를 평가하는 걸 말하거든요. 위의 문항이 정확하게 congratulation이라는 명사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면, 아래는 사실은 1, 2, 3, 4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문법 요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법 요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컨텍스트는 필요 없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디스크릿 포인트 문항은 위의 문항이 더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괄호 안에 인조이를 주고요. 이 인조이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문법 평가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discrete point고, 그 다음에 decontextualized ite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순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들을 섞어서 주고 이거를 나열을 해라. 문법에 맞게 나열을 해라 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열랭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나열랭은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선택형 문항인데 이런 서답형 문항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 채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어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어순에 있어서는 이렇게 딱 픽스된 워드 오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채점이 가능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형이라는 거, 그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ntegrated Contextualized Test Ite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그 통합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안에서 문법 요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 글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이 글은 이 안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문법 요소는 one another, each other, themselves, one another 해서 제귀대명사와 상호대명사, 즉 대명사에 관한 지식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 답은 4번이에요. one another예요. 근데 이 one another는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단 여기에서 4번 one another가 틀린 이유는 전체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we can create mental movies to help ourselves. 제귀대명사가 쓰이는 게 어법상으로는 아니고 문맥상 맞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의 어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contextualized, 문맥이 꼭 이해되어야 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독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integrated test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매우 조금은 앞쪽에서 보았던 유형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상위 단계의 문법 지식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상위 등급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항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문항과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답은 지금 myself 4번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세요. She always found out for myself. 이 문장에서는 myself가 쓰일 수가 없어요. 즉 앞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integrated contextualized item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앞쪽에 decontextualized item에 더 실제로는 가까운 문항 유형이죠. 올해 수능에 나온 문법 문항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내용 안에서의 그것이 어법의 적절성이나 그 내용상의 적절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국소적인 그 위치 안에서만으로도 어법성이 판단이 되는 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항을 내고자 한다면 진정한 integrated contextualized test 아이템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단평가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위 단계의 기능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지 좀 더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습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는 데 목적이 있고 피드백을 자세하게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항을 굳이 어렵게 또는 다른 기능들과 많이 섞어서 integrated, contextualized 하기보다는 decontextualized, 그 다음에 discrete point로 해서 정확하게 이 문항이 판단하는 그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진단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평가를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겠죠. 그렇다면 문법 영역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줄까요? 예, 오늘 살펴보았던 예들에서도 역시 답이 나오겠죠. 일단 다이얼랭에서는 다음과 같이 너가 어느 영역에 속한 문항이 몇 개였는데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나운에서 4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4개 다 맞췄고요. verbs에서 지금 7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가 맞춘 문항들은 어느 영역에 속하고 이게 뭐 틀린 건 어느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줍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 각각의 문항이 이 noun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adjective나 adverb가 의미하는 바, pronouns가 의미하는 바 그것이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너의 점수를 다 종합을 했더니 너는 a very high score야. typical of a native speaker. 그 다음에 굉장히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능력이야. 이렇게는 주는데 그것이 뭐 어느 그 문법에 있어서는 지금 문법 진단 평가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 여기서도요. C2 레벨이라고 줬어요. Your test results suggest that you are at level C2 in structures. 이렇게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문법의 어느 부분은 네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제 CUK 진단평가는 아까 문법의 영역이 소영역이 12개였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은 너가 도달을 했고 어느 부분은 fail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도 있고요. 개개인별로 도달한 영역과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이렇게 다른 모든 개개인이 다 다른 그 피드백을 받는데요. 당신은 상급의 영문법 지식을 갖고 있고요. 다음 중에 11개의 합격점을 받았는데요. 이런 등위절에서는 합격점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등위절에서 합격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 중에 영문법 내용을 직접 다루는 영문법 2 또는 뭐 영어 번역 연습 과목을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른 피드백이 가기도 하지만 이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도 같이 갑니다. 즉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말하고 이것이 이렇게 쓰이면 오류이고 이거를 고쳐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틀린 부분, 네가 잘 알지 못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아까 다이얼랭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아까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던 MP 스트럭처에 초점을 둔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Your level is 2 out of 5.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제 types of noun phrase groups acquired. 네가 습득을 하고 있는 noun phrase의 그 구조는 이런 거야.
그리고 에러 패턴이라고 그래서 네가 아직 습득하지 못한 부분은 이런 구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MP 스트럭처에 초점을 두고 네가 습득하고 있는 MP 스트럭처와 습득하지 못한 MP 스트럭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 그 MP 스트럭처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단을 한 다음에 피드백으로서 적절한 피드백 유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발표를 마치면서 공유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아까 CUK 진단 평가에서요.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성인 영어 학습자잖아요. 우리나라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 이렇게 진단이 된 그런 영역들입니다. 명사 영역에서는 265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145명, 즉 54.7%만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 능력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동사의 종류, 그다음에 등위절,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수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역보다 부족한 게 나왔는데요. 뭐 관계대명사절이야 워낙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로 이렇게 낮게 나온 부분들을 보면요. 명사, 동사의 종류가 이제 자동사, 타동사, 그 다음에 수량사 이런 것들처럼 외워야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외우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등위절은 사실은 등위 접속사와 접속 부사를 구분하여서 쓰는 것으로 이제 장문에서 많이 쓰이는 영역인데 그것에 대한 지식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상위적인 문법 지식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어 문법 능력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진단의 영역과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